손님 고등어 손질해 드릴까요? 여자가 고개를 들어 도윤을 보는 순간 도윤의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서연아,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있어? 네? 사람 잘못 보셨어요. 하지만 분명 한서연이었습니다. 파란 앞치마를 두르고 칼을 손에 들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윤을 알아보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등에 엎여 있던 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윤은 그 얼굴을 보고 다시 한번 굳어버렸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명진수산이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던 해였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수산 유통기업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본사 로비에는 기념 현수막이 내걸렸고 임원들은 연일 행사 준비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회의실 안에는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40주년 기념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팀이었습니다. 팀장이 자료를 펼쳐놓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이번 영상은 명진수산의 역사와 함께 실제 거래처 현장을 담고 싶습니다. 회사가 살아온 40년을 생생하게 보여주려면 현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실 상석에 앉아있던 강도윤 대표가 자료를 훑어보았습니다. 34세 나이에 대한민국 최대 수산 유통기업을 이끄는 남자였습니다. 말수가 적고 표정이 늘 단단했지만 현장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임원 한 명이 슬쩍 끼어들었습니다. 대표님, 거래처 방문은 실무진을 보내면 됩니다. 굳이 대표님께서 직접 움직이실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40년 역사를 담는 영상인데 대표가 직접 가야지요. 짧고 단호한 한마디였습니다. 더 이상 이견을 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도윤은 촬영팀과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강원도의 한 재래시장이었습니다. 명진수산과 오랫동안 거래를 이어온 지역 거래처 중에서도 최근 들어 가장 품질 좋은 생선을 꾸준히 납품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차창 너머로 이른 봄의 산자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는 것 같았지만 사실 그는 오래전부터 그런 얼굴을 하는 법을 익혀온 사람이었습니다. 2시간쯤 달렸을까요? 차가 시장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재래시장 특유의 냄새가 먼저 코끝을 건드렸습니다. 생선 비린내와 젖은 시멘트 바닥 냄새, 그리고 어디선가 풍겨오는 된장찌개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골목마다 좌판이 늘어서 있었고 아주머니들이 목청껏 손님을 불렀습니다. 명진수산 대표가 왔다는 소문은 금세 퍼졌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었고 시장 안이 조용히 술렁거렸습니다. 담당 직원이 도윤 곁에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시장에서 저희와 가장 오래 거래한 곳이 순자수산입니다. 최근 반년 사이에 납품 품질이 눈에 띄게 올라서 본사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곳입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시장 안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골목 안쪽에 자리한 순자수산은 겉보기엔 작고 낡은 가게였습니다. 간판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좌판 위에는 이른 새벽부터 가져온 듯한 싱싱한 생선들이 가득 늘어서 있었습니다. 광어, 고등어, 꽃게, 문어. 그런데 도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가게 안쪽에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파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칼을 들고 있었고 도마 위에서 고등어를 능숙하게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등에는 잠든 아이가 포대기에 쌓인 채 엎여 있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머리가 여자의 어깨 위에 살며시 기대어 있었습니다.
여자의 손놀림이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칼이 지나간 자리마다 생선이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오래 익힌 손이었습니다. 그때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손님, 고등어 손질해 드릴까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의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눈앞이 하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서연이었습니다. 2년 전 바다에서 죽은 줄 알았던 전처 한서연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파란 앞치마를 두르고 칼을 손에 들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눈빛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윤을 알아보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낯선 손님을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도윤이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등에 엎여있던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작은 눈을 껌뻑이며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아이의 시선이 도윤에게 머물렀습니다. 도윤은 그 얼굴을 보고 다시 한번 굳어버렸습니다. 또렷한 눈매, 오뚝한 콧날, 어딘가 낯이 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옆에서 구경하던 손님 한 명이 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엄마 닮았네. 그러자 근처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눈은 아빠 닮았는데. 도윤의 시선이 아이 얼굴에 고정되었습니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세게 흔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 좌판에 놓여있던 생선 진열대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기울었습니다. 쌓아두었던 생선 상자들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여자가 몸을 돌렸습니다. 등에 엎인 아이를 감싸듯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상자 하나가 여자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도윤이 반사적으로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여자가 먼저 몸을 추슬렀습니다. 등에 아이를 한번 확인하고는 도윤을 향해 아무렇지 않게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손님. 놀라셨죠? 자주 이래서요. 아무 감흥이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도윤이라는 사람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눈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생각들이 제멋대로 부딪혔습니다. 죽었다고 했다. 바다에서 시신도 찾지 못했다고 했다. 2년 전 그 밤 이후로 아무도 그 여자를 보지 못했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자는 파란 앞치마를 두르고 강원도 재래시장에서 고등어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에는 아이가 엎여 있었습니다. 도윤의 시선이 다시 아이에게로 향했습니다. 저 아이, 설마. 도윤은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시장 입구 쪽으로 걸어 나오는 동안 발이 제대로 땅에 닿는지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뒤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고등어 싱싱합니다. 여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음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시장 골목 끝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봄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시장 안은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시장을 빠져나온 도윤은 차에 올랐습니다. 조수석 문이 닫히는 순간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촬영팀은 아직 시장 안에서 영상을 찍고 있었고 운전기사만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장 입구 쪽으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할머니, 아이 손을 잡고 걷는 젊은 엄마, 리어카를 끄는 상인. 모두 아무 일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윤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포대기 속에서 눈을 뜨던 그 아이. 또렷한 눈매, 오뚝한 콧날, 어디서 본 것 같은, 아니 분명히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출발할까요? 도윤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잠깐.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장 골목 안쪽 방향이었습니다. 순자수산이 있는 쪽이었습니다. 운전기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촬영팀이 돌아왔고 차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도윤은 2시간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슬쩍 뒷자리를 확인했습니다. 평소에도 말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얼굴빛이 창백했고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운전기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천장만 바라보다 결국 일어나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쪽 깊숙이 넣어두었던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2년 전 이혼 서류였습니다. 도윤은 한동안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 장에 찍힌 한서연의 도장. 그 옆에 작게 적힌 이름 3글자. 그날 밤 서연이 울면서 했던 말이 귀 안에서 맴돌았습니다. 여보, 믿어줘요. 제발 믿어줘요. 도윤은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뜬 눈으로 새벽을 넘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윤은 운전기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혼자 다녀올 때가 있어. 차 필요 없어. 그리고 혼자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시장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10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어제보다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주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좌판마다 손님들이 붐볐고 골목은 시끌벅적했습니다. 도윤은 시장 입구 근처 기둥 옆에 섰습니다. 양복 대신 평범한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는 듯이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순자수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자가 있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파란 앞치마였습니다. 오늘은 등에 아이를 업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가게 한쪽에 작은 담요를 깔아둔 자리에 앉아 있었고 여자는 그 옆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생선을 포장하는 방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문지를 2번 접어 바닥에 깔고 생선을 올린 다음 양쪽을 안으로 접어 넣는 방식이었습니다. 끝을 테이프로 붙이지 않고 종이를 꼭 눌러서 고정시켰습니다. 도윤의 손이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서연이 하던 방식이었습니다. 결혼 초에 서연이 시어머니 심부름으로 시장에 다녀오던 날 생선을 딱 저렇게 싸왔었습니다. 테이프가 생선 비늘에 붙으면 손질할 때 불편하다면서요. 거스름돈을 건네는 방식도 그랬습니다. 한 손으로 돈을 내밀면서 다른 손을 살짝 아래에 받치는 습관. 어른 손님에게는 꼭 2손으로 건네던 버릇이었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저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그때 가게 안쪽에서 할머니 한 명이 나왔습니다. 허리가 약간 굽은 70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순자수산 주인 순자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가 가게 앞을 지나치다가 시장 입구 쪽을 흘깃 바라보았습니다. 기둥 옆에 서 있는 도윤과 눈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가늘어졌습니다. 어제도 봤던 얼굴이었습니다. 양복 입은 덩치 큰 남자가 가게 쪽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던 것을 할머니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점퍼를 입고 왔지만 할머니 눈은 그렇게 쉽게 속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시장 골목 안쪽에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덩치 큰 남자 둘이 순자수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시장 불량배였습니다.
이 골목 상인들에게 자릿세를 받으러 다니는 자들이었습니다. 한 명이 좌판을 손으로 탁 치며 말했습니다. 이번 달 자릿세 아직 안 냈죠? 오늘까지라고 했잖아요. 순자 할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난달에 다 냈어. 무슨 소리야? 지난달 거 말고 이번 달 거요. 할머니, 귀가 어두우세요? 남자가 손을 뻗어 할머니 어깨를 밀었습니다. 할머니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그 순간 여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할머니 건들지 마세요. 목소리가 낮고 또렷했습니다. 남자들이 여자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뭐야, 당신은 여기서 일해요? 그러니까 나오지 않았겠어요. 나가세요. 남자 하나가 피식 웃었습니다. 애 없고 장사하면 다야? 여자가 나서면 무서운 줄 아냐? 남자가 좌판이 생선 상자를 밀치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 도윤이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손 치우세요. 조용하지만 무게가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남자들이 멈추며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걸어와 두 남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명함 한 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남자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명진수산 대표이사 강도윤. 남자들이 서로 눈치를 보더니 말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는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상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명진수산 대표가 왜 여기 있어? 순자 할머니가 도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았네요. 그리고 옆에 서 있는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혜연아, 은인이시다. 인사드려야지. 여자가 도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윤은 그 인사를 받으면서 여자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반가움도 놀라움도 어색함도 없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눈이었습니다. 도윤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여자는 돌아서서 다시 좌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왜 모르는 거야? 왜 모르는 거냐고. 그 말을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시장 골목에 봄볕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손님을 향해 또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윤은 그 웃음을 등 뒤로 남겨두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도윤은 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인사팀장 바꿔요. 잠시 후 연결이 됐습니다. 나야. 한서연 관련 기록 전부 다시 뽑아봐. 사망 처리된 경위부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전화를 끄는 도윤은 핸들을 꽉 쥔 채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장 골목 안쪽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광어 싱싱합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도윤은 운전대를 잡은 채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습니다. 차 안이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어둑해지는 하늘이 보였고 가로등 불빛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오래된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막으려 해도 막아지지 않았습니다. 처음 서연을 본 것은 5년 전 봄이었습니다. 명진수산 비서실에 새로 들어온 막내 직원이었습니다. 작은 체구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항상 수첩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첫날부터 특별히 눈에 띄는 외모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단단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도윤이 서연을 처음 제대로 의식한 건 입사한 지 2달쯤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신규 거래처 계약 건이 한꺼번에 몰려있던 시기였습니다. 도윤은 며칠째 자정이 넘어서야 퇴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비서실 불이 다 꺼져 있어야 할 시간이었는데 유독 한자리에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서연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지나치려다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직 퇴근 안 했어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기색도 없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필요한 자료가 있어서요. 거의 다 됐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탕비실 쪽으로 걸어가더니 잠시 후 커피 한 잔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대표님, 드시고 가세요. 오늘 많이 늦으셨잖아요. 도윤이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손바닥에 온기가 퍼졌습니다.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서연은 다시 자기 자리에 앉아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 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앞에 피곤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니까 커피를 건넨 것이었습니다. 계산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단순함이 도윤의 마음에 오래 걸렸습니다. 그 이후로 도윤은 서연을 눈으로 쫓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서연은 늘 조용히 자기 일을 했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고 남의 일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변 사람이 힘들어하면 제일 먼저 알아채는 사람이었습니다. 후배 직원이 실수로 서류를 잘못 챙겨 쩔쩔매고 있으면 소리 없이 옆에서 도왔고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는 신입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바깥에서 마주친 건 어느 늦은 퇴근길이었습니다. 회사 근처 골목에 오래된 재래시장이 있었는데 서연이 그 시장을 자주 들른다는 걸 도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골목 어귀에서 서연과 딱 마주쳤습니다. 시장 가요? 네, 저녁거리 좀 보려고요. 도윤이 별 생각 없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이상하게 여기는 기색도 없이 앞서 걸었습니다. 생선가게 앞에서 서연이 멈췄습니다. 고등어 2마리 주세요. 손질해 주세요. 가게 아주머니가 능숙하게 고등어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칼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생선이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아주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신문지로 싸주세요. 테이프는 빼고요. 아주머니가 신문지를 2번 접어 바닥에 깔고 생선을 올린 다음 양쪽을 안으로 꼭꼭 눌러 고정시켰습니다. 도윤이 옆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테이프 안 쓰면 풀리지 않아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꼭 눌러서 싸면 안 풀려요. 테이프를 쓰면 비늘에 붙어서 집에서 다시 손질할 때 불편하거든요. 생선 하나를 사는데도 나름의 이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윤이 서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고등어 좋아해요? 네, 무조림하면 맛있어요. 대표님은요? 그냥 먹어요. 서연이 잠깐 도윤을 바라보더니 가게 아주머니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1마리 더 주세요. 도윤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왜요? 그냥 먹으면 맛없잖아요. 제대로 한번 드셔봐야죠. 서연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도윤은 뭐라고 대꾸할 틈도 없었습니다. 시장을 나와 서연의 자취방 쪽으로 걷다가 도윤이 말했습니다. 갑자기 남의 집에 가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고등어 사줬잖아요. 내가 사준 게 아니라 당신이 샀잖아요. 대표님 목까지 샀으니까 대표님이 산 거나 마찬가지예요. 서연이 앞서 걸으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이 피식 웃었습니다. 자취방은 작고 조용했습니다. 창가에 화분 2개가 놓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책이 반듯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살림은 많지 않았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방이었습니다. 서연이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섰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고등어를 씻었습니다. 칼집을 몇 군데 넣고 물을 나박나박 썰어 냄비 바닥에 깔았습니다.
고등어를 올리고 간장, 고춧가루, 다진 마늘을 넣었습니다. 손놀림이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았습니다. 익숙한 손이었습니다. 도윤이 부엌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서연이 냄비 뚜껑을 닫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릴 때 어머니가 자주 해주셨어요. 아버지가 고등어 무조림을 워낙 좋아하셔서요. 아버지가 어부세요? 항만 노동자예요. 평생 바다 옆에서 일하셨어요. 서연이 가스불을 줄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도 생선 냄새가 싫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맡아온 냄새라서요. 도윤은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왜 회사 근처 재래시장을 자주 들르는지, 왜 생선 포장 하나에도 자기만의 방식이 있는지가 그제야 이해됐습니다. 조림이 다 될 무렵 서연이 밥솥을 열었습니다. 밥은 아침에 해둔 거 있어요. 괜찮죠? 괜찮아요. 좁은 식탁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반찬이라고는 김치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등어 무조림 냄새가 방 안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도윤이 한 점 집어 먹었습니다. 서연이 건너편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 말이 최고의 칭찬이네요. 서연이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만 구부러지는 웃음이었습니다. 억지로 꾸민 데가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웃음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랑 오래 있고 싶다고요. 밥이 두 그릇이나 들어갔습니다. 사귀기 시작하고 몇 달 후 강태민 회장을 만나는 자리가 생겼습니다. 집으로 들어가기 전 도윤이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말아요. 무서운 분 아니에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을 살짝 떨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그 손을 잠깐 잡아주었습니다. 강태민 회장은 자리에 앉아 서연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지간한 사람이면 그 눈빛에 고개를 떨굴 만했습니다. 서연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반듯하게 마주 보았습니다. 그러자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 냄새가 나는구먼.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람을 볼 때 쓰는 최고의 표현이라는 걸요. 돌아오는 길에 도윤이 말했습니다. 합격이에요. 서연이 피식 웃었습니다. 시험이었어요? 어렵기로 소문난 시험이에요. 둘이 나란히 걸으며 웃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였습니다. 결혼식은 조용하게 치렀습니다. 서연의 아버지 한기철이 딸의 손을 잡고 식장 안으로 들어오던 모습이 도윤에게는 오래 남았습니다. 항만 노동자로 평생을 살아온 손이었습니다. 마디마디가 굵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딸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약간 떨리는 것도 보였습니다. 식이 끝나고 한기철이 도윤 앞에 섰습니다. 우리 서연이 잘 부탁드립니다. 말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말 안에 평생 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아버지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더 잘 부탁드려야지요. 신혼초는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서연은 이른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도윤이 늦게 들어오는 날에는 반찬을 작은 그릇에 덜어 랩을 씌워두었습니다. 냉장고 문에는 늘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데워 먹어요. 국은 냄비째로요. 도윤은 그 메모지를 버리지 않고 서랍 한켠에 모았습니다. 본인도 왜 그러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버리기가 싫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밥상을 마주하고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서연이 숟가락을 들다 말고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 생기면 뭐라고 부를까요? 도윤이 젓가락을 들다 멈췄습니다. 왜요, 갑자기? 그냥요. 미리 생각해두면 좋잖아요.
도윤이 잠시 생각하는 척하다가 말했습니다. 딸이면 하람. 하람이요? 하늘이 주는 선물. 하람. 서연이 그 이름을 잠깐 입속에서 굴려보더니 천천히 웃었습니다. 좋다. 하람. 도윤도 웃었습니다. 밥상 위로 따뜻한 국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창밖에는 저녁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 작은 식탁이 세상에서 제일 편한 자리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서울 시내로 접어들었습니다. 신호에 걸려 차가 멈췄습니다. 앞에 늘어선 자동차 불빛들이 붉게 빛났습니다. 강원도 시장에서 본 그 아이 얼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또렷한 눈매, 오뚝한 콧날, 하람. 도윤은 그 이름을 소리 없이 입술로만 불렀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뒤에서 경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신호가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엑셀을 밟았습니다. 그러나 가슴 안에 무언가가 단단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무게였습니다. 행복한 시간이 오래 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게 항상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평소에 혈압이 높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쓰러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구급차가 오고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고 온 집안이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병원 생활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혈압 수치가 잡히지 않고 몸 한쪽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당분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태민 회장은 아내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일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 틈틈이 병원을 오갔습니다. 시어머니 식사를 챙기고 약 먹을 시간을 확인하고 회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곁을 지켰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서연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서연아, 고생이 많구나. 괜찮아요, 어머님. 빨리 나으시는 게 먼저예요. 서연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상태는 좋아졌다, 나빠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병원에서만 지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집에서 전문적으로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병인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윤미숙이 처음 집에 들어온 날은 늦은 오후였습니다. 5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흰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럽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윤미숙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깍듯했습니다. 강태민 회장도 도윤도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연은 달랐습니다. 딱히 이유를 댈 수가 없었습니다. 윤미숙이 잘못한 것도 없었습니다. 말도 바르게 했고 행동도 반듯했습니다. 그런데 서연의 가슴 한켠에 무언가 불편한 느낌이 걸렸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딘가 낯설지 않은 느낌이랄까요? 그게 오히려 더 이상했습니다. 서연이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간병인분 말이에요. 윤 씨요? 왜요? 그냥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뭐라고 딱 집어 말하기는 어렵지만요. 도윤이 피곤한 얼굴로 넥타이를 풀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소개소에서 보낸 사람이고 경력도 확인했어요. 서연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증거도 없고 이유도 명확하지 않은데 계속 말하면 괜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냥 혼자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윤미숙은 빠르게 집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어머니 곁에서 헌신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약 먹을 시간을 정확하게 챙겼고 식사도 입맛에 맞게 조금씩 바꿔가며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뭔지, 어느 쪽으로 누워야 편한지까지 금방 파악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윤미숙을 편안해했습니다. 저 사람은 참 손이 따뜻해. 손길이 부드럽거든. 강태민 회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미숙이 챙겨주는 건강 음료를 매일 마시기 시작했고 바깥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윤미숙에게 말을 꺼내는 일이 늘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이상한 일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건 윤미숙이 들어온 지 2주쯤 됐을 때였습니다. 늦은 밤이었습니다. 서연이 물을 마시러 부엌에 내려갔다가 복도 끝에서 윤미숙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나지막하게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소리 톤이 달랐습니다. 낮에 시어머니 곁에서 쓰던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이 멈춰섰습니다. 윤미숙이 돌아보았습니다. 서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윤미숙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불과 한순간이었습니다. 금방 표정이 풀리며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잠이 안 오셨어요? 저야 원래 잠이 없어서요. 자연스러운 말투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었습니다. 서연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냥 물 마시러 왔어요. 그러나 방으로 돌아오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눈빛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분명히 봤습니다.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봤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드시는 약을 정리하다가 서연이 약통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약이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처방한 약 목록에는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서연이 윤미숙에게 물었습니다. 이 약은 어디서 난 거예요? 윤미숙이 약통을 받아들었습니다. 아, 이거요. 혈액순환에 좋은 건강 보조제예요. 어르신 손발이 차셔서 제가 따로 챙겨드리는 거예요. 해가 되는 건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말은 부드러웠습니다. 그런데 약통을 가져가는 손이 조금 빨랐습니다. 서연이 담당 의사에게 따로 연락을 취해보려고 했습니다. 처방 외 약을 드리고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에서는 이미 보호자 측에서 확인이 됐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누가 확인을 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혼자였습니다. 남편에게 다시 꺼냈지만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건강보조제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상태가 요즘 나쁘지 않다고 하던데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겉으로 보기에 조금 안정된 것 같았습니다. 혈색이 돌아온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서연이 아무리 이상하다고 해도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혼자 눈을 뜨고 있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새벽에 의식을 잃었고 구급차가 다시 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많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의사가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손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중환자실 복도에서 강태민 회장이 주저앉았습니다. 어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윤이 아버지 곁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서연도 울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연의 손을 잡아주던 시어머니였습니다. 서연아, 고생이 많구나 하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울음 속에서도 서연의 머릿속 한편에는 의문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왜 갑자기였을까? 조금씩 나아지던 것 같았는데 왜 하필 그날 밤이었을까?
윤미숙은 복도 한켠에 서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가족보다 더 크게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멈췄습니다. 가슴 안에서 차가운 것이 하나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서연의 가슴 깊은 곳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요. 시어머니가 떠나고 집안이 달라졌습니다. 소리가 줄었습니다. 아침마다 들리던 텔레비전 소리도, 주방에서 찰랑거리던 그릇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강태민 회장은 말수가 눈에 띄게 줄었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밥상 앞에 앉아도 숟가락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날이 많았습니다. 도윤은 그런 아버지가 걱정됐습니다. 서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 방을 치우지 못하고 문만 닫아두었습니다. 그 방 앞을 지날 때마다 서연은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49제가 끝나던 날이었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태민 회장이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 도윤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이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재혼할 생각이야. 거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님,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49제가 오늘인데요. 알아. 그러니까 말하는 거야. 더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서. 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상대가 누구입니까?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윤미숙 씨야. 서연의 손이 무릎 위에서 가만히 멈췄습니다.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버님, 저는 반대입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아직 2달도 안 됐어요. 그리고 윤 씨는 어머님 간병인이었잖습니까? 내가 결정한 거야.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를 들을 생각이 없다는 눈빛이었습니다. 도윤이 한동안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결국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강태민 회장이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고 거실에 서연 혼자 남았습니다. 빈 찻잔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재혼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조용히 혼인신고만 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식도 없었고 따로 알리는 자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윤미숙이 안주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윤미숙은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척했습니다. 도윤 부부에게 깍듯하게 굴었고 살림에 직접 나서는 일도 삼갔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주방 살림 위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쓰던 그릇들이 찬장 안쪽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누가 치웠냐고 물으면 정리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했습니다. 식탁에 오르는 음식도 달라졌습니다. 강태민 회장이 좋아한다는 이유로 메뉴가 바뀌었습니다. 서연이 시어머니 때부터 해오던 방식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서연을 대하는 태도도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정중했습니다. 그런데 말끝에 묘하게 선을 긋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바깥일이 바쁘시잖아요. 집안은 제가 챙길게요. 어르신이 드시는 거니까 제 입맛대로 해야죠. 서연 씨가 신경 쓸 일 없어요.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들을 때마다 서연은 이 집에서 자신이 조금씩 밀려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도윤에게 말하면 또 예민하다는 소리를 들을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혼자 사겼습니다. 그 무렵 회사에서도 낯선 얼굴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재무본부장 최정훈이었습니다.
마흔 중반의 냉정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외부에서 영입됐다고 했는데 강태민 회장이 직접 데려왔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서연은 처음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본사복도에서 마주친 장면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윤미숙이 회사에 방문한 날이었습니다. 회장 면담을 마치고 나오던 윤미숙과 최정훈이 복도 끝에서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인사도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끼리 나누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서로를 모르는 척할 때 나오는 눈빛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차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최정훈에 대해 조용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경력은 화려했습니다. 여러 기업의 재물을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거쳐 온 회사들 중 두 곳이 최정훈이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내부 횡령 문제로 조사를 받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연루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겹쳤습니다. 서연은 그 자료를 출력해서 서랍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서연이 야근을 하다가 출력을 잘못 눌러 옆 부서 프린터에서 서류가 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서류를 찾으러 갔다가 프린터 옆에 놓여있던 다른 서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가져가다 놓고 간 것 같았습니다. 거래 명세서였습니다. 거래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납품 품목은 수산물 포장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이상했습니다. 포장재 단가로는 말이 되지 않는 숫자였습니다. 서연이 그 서류를 들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회사 내부 거래처 목록을 펼쳤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그 업체 이름이 없었습니다. 사업자 번호를 조회해 보았습니다. 등록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소지가 이상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건물 번지였습니다. 서연은 손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령 회사였습니다. 실체가 없는 회사 이름으로 돈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명진수산 장부에 버젓이 올라 있었습니다. 서연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최정훈 관련 자료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방금 가져온 거래 명세서를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를 갖고 만들어 놓은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서연은 어렴풋이 짐작이 됐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가방 안쪽에 접어 넣었습니다. 아직 확신은 없었습니다. 더 봐야 했습니다. 더 확인해야 했습니다. 사무실 불이 하나씩 꺼지고 있었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혼자 자리에 남아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것의 끝자락을 잡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끝을 잡아당겨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본 것을 못 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연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연의 야근이 잦아졌습니다. 남편은 업무가 많아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회사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서연이 야근을 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사람이 빠져나가고 나면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계 자료가 보관된 캐비닛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거래 명세서 묶음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로 돌아와 하나씩 펼쳐들었습니다. 처음 발견한 유령회사 하나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파면 팔수록 나왔습니다. 업체 이름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구조가 똑같았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주소,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지만 실체가 없는 회사, 그 회사들로 흘러간 돈의 규모가
작지 않았습니다. 한 건 한 건은 눈에 띄지 않을 만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묶어서 보면 수억 원이 넘었습니다. 서연은 숫자들을 노트에 옮겨 적었습니다. 날짜, 금액, 업체명, 담당자 이름.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담당자 이름 칸에는 한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최정훈이었습니다. 서연이 다음으로 확인하려 한 것은 결제 서류였습니다. 유령 회사로 돈이 빠져나가려면 누군가의 결제가 필요했습니다. 그 결제란에 찍힌 도장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최정훈이 자리를 오래 비우는 날을 골랐습니다. 오전에 외부 미팅이 잡혀 있는 날이었습니다. 서연은 재무팀 쪽 복사기를 쓴다는 핑계로 그쪽 구역에 들어갔습니다. 결제 서류 보관함을 열었습니다.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그러다 손이 멈췄습니다. 강태민 회장의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글씨체가 달랐습니다. 회장이 직접 서명할 때 쓰는 필체가 아니었습니다. 도장 위치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회장은 항상 서명란 왼쪽 끝에 도장을 찍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들은 전부 오른쪽에 찍혀 있었습니다. 위조였습니다. 회장 몰래 서명을 흉내내고 도장을 도용한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서류를 그 자리에서 펼쳐들고 손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습니다. 회장을 이용해서 조직적으로 돈을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제자리에 돌려놓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숨을 고르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그 주 목요일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서연이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데 복도 끝 회의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작은 회의실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잘 쓰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서연이 지나치려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은 복도 벽에 등을 붙이고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 소리가 귀까지 들렸습니다. 안에서 들리는 목소리 중 하나는 최정훈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윤미숙이었습니다. 이번 분기 안에 마무리해야 해. 회장 상태가 계속 이러면 우리 계획도 틀어져. 알아.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라고. 서두르다 들키면 다 끝이야. 서연 씨가 자꾸 재무 쪽을 기웃거린다는 말이 들리던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서연은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벽에 기댄 채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둘이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것도 오래된 사이였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나누는 말투는 처음 만난 사이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계획이라는 말, 회장 상태라는 말, 머릿속에서 조각들이 빠르게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발소리를 죽이며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도로 나갔습니다. 회의실 문 가까이에 서서 휴대폰을 벽 쪽으로 향하게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계좌번호가 언급됐습니다. 다음 달 일정이 나왔습니다. 서연은 숨을 참으며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의자 끄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연이 재빠르게 옆 복도로 몸을 피했습니다. 최정훈이 먼저 나왔습니다. 서연 쪽은 보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잠시 후 윤미숙이 나왔습니다. 핸드백을 고쳐들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기둥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윤미숙의 뒷모습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집에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자료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거래 명세서, 위조 서류 사진, 방금 녹음한 파일, 노트에 적어둔 숫자들. 이것들을 한 곳에 담아야 했습니다.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했습니다. 서연은 서랍에서 작은 저장칩을 꺼냈습니다. 손톱만 한 크기였습니다. 파일들을 하나씩 옮겼습니다. 녹음 파일, 사진, 정리해둔 문서들 전부 담았습니다. 그리고 칩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이 작은 것 안에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윤미숙과 최정훈이 저지른 일들, 회장을 속이고 회사 돈을 빼돌린 증거들. 서연은 칩을 외투 안쪽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며칠 전부터 몸이 이상하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입맛이 없었고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피곤한 탓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달력을 보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날짜가 한참 지나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편의점에 다녀왔습니다. 화장실 문을 잠그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줄이었습니다. 서연은 한동안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였습니다. 남편에게 당장 말하고 싶었습니다. 뛰어나가서 안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아이가 생겼다는 걸 알리면 남편이 걱정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서연이 하려는 일을 말리려 들 것이었습니다. 증거를 넘기기도 전에 모든 게 흐지부지 될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이 일이 끝나면 그때 말하자. 우리 아이한테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서연은 검사기를 손에 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검찰에 제보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담당자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직접 만나서 자료를 넘기는 게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장소는 항구 근처 지정된 곳이었습니다. 날짜는 사흘 후였습니다. 서연은 전화를 끊고 외투 안쪽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칩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흘이었습니다. 사흘만 버티면 됐습니다. 서연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얼마나 긴 시간인지 몰랐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일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지내야 했습니다. 외투 안쪽에 저장칩을 품은 채로요. 첫째 날은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둘째 날 오후였습니다. 서연이 자리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최정훈이 재무팀 쪽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서연 쪽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최정훈이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서연은 그 눈빛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를 재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서연은 자리로 돌아와 가방 안쪽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칩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됩니다. 내일 저녁만 넘기면 됩니다. 그날 밤 서연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셋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출근을 하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비서실 직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자리에 앉으려는데 인사팀장이 다가왔습니다. 한서연 씨, 잠깐 회의실로 와주시겠어요? 목소리가 딱딱했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강태민 회장이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이 옆에 있었습니다. 임원들이 양쪽으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미숙이 회장 뒤에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직감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요. 인사팀장이 서류를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한서연 씨 명의로 개설된 계좌입니다. 이 계좌로 지난 6개월간 회사 자금이 반복적으로 이체된 기록이 있습니다.
서연이 그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계좌였습니다. 저는 이 계좌 모릅니다. 제 명의라고 하셨어요? 네. 서연 씨 신분증으로 개설된 계좌입니다. 말도 안 돼요. 저는 개설한 적이 없어요. 임원 한 명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서연이 남자와 함께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식당 안에서 마주 앉아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남자 얼굴이 흐릿하게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연의 얼굴은 선명했습니다. 이건 또 뭐예요? 내부 제보입니다. 외부 인물과 정기적으로 접촉한 정황이라고요. 서연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사진은 합성이었습니다. 계좌는 누군가 몰래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거 전부 조작입니다. 저는 오히려 회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리를 알고 있어요. 유령 회사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고 회장님 도장이 위조됐습니다. 제가 증거를 갖고 있어요. 가방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멈췄습니다. 칩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아침에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서연이 가방을 뒤졌습니다. 안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윤미숙이 그 순간 입을 열었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꺼내셔야죠.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서연을 바라보는 눈빛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동정도 미안함도 놀라움도 없었습니다. 서연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보, 저 믿어줘요. 제발 믿어줘요. 이거 전부 조작이에요. 저는 이 회사를 지키려고 했어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서연을 바라보다가 탁자 위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서연을 보았습니다. 증거가 없잖아요. 낮고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서연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서연이 눈물을 참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여보, 저예요. 제가 그럴 사람이에요? 우리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요? 저 알잖아요.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서연이 마지막 수단을 꺼냈습니다. 저 지금 임신했어요. 회의실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연에게로 쏠렸습니다. 임원들이 술렁였습니다. 윤미숙이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임신이요? 한 박자 쉬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 누구예요?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회의실 공기를 순식간에 바꿔놓았습니다. 임원들이 다시 수군거렸습니다. 누군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연이 윤미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다시 남편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여보, 도윤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강태민 회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부로 직위를 정지하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소. 그게 끝이었습니다. 서연은 자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도 떨렸습니다. 그러나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개인 물건들을 가방에 담았습니다. 수첩, 작은 사진 한 장, 볼펜 몇 자루.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직원들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서연은 거울처럼 반짝이는 엘리베이터 문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짐을 쌌습니다. 많이 챙기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메모지 몇 장. 남편이 모아두었던 것들이 아니라 서연이 직접 써서 붙여두었던 것들이었습니다. 버리기 싫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거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신혼 초에 같이 고른 소파가 보였습니다. 식탁이 보였습니다. 하람이라는 이름을 얘기하며 웃던 그 식탁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서연이 돌아보았습니다. 도윤이 거실 끝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보았습니다. 서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여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말할게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당신 아이예요. 도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가방을 고쳐들고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서연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한 발 한 발,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서연은 뱃속을 손으로 살며시 감쌌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어. 아무도 없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연이 처음으로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파트를 나온 서연은 걷고 또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발이 이끄는 대로 걸었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가방 끈이 어깨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공중전화 부스 앞에서 멈췄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2번, 3번. 서연아. 아버지 한기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서연의 눈물이 다시 차올랐습니다. 참았습니다. 아버지, 저 괜찮아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무슨 일 있냐? 목소리가 왜 그래?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아버지 밥은 드셨어요? 나야 늘 먹지. 너는? 저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저 사랑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너 정말 괜찮은 거 맞아? 네. 끊을게요. 따뜻하게 계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가방 안쪽을 더듬었습니다. 저장칩을 찾았습니다. 없었습니다. 칩은 이미 누군가 빼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연의 손이 외투 안쪽 깊숙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딱딱한 게 손끝에 닿았습니다. 꺼내보았습니다. 손톱만 한 저장칩이었습니다. 며칠 전 밤에 파일을 옮기면서 혹시 몰라 하나 더 복사해 외투 안감 속에 바느질로 숨겨두었던 것이었습니다. 누가 찾아도 쉽게 발견하지 못하도록 천을 덧대어 꿰매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칩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칩을 다시 안쪽에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항구로 가야 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바람이 더 거세졌습니다. 항구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늘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항구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빗줄기가 굵어졌습니다. 서연은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저 항구에 가요. 증거를 넘기러 가요. 모든 게 끝나면 다 설명할게요. 그리고 우리 아이 이야기도요.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으로 뱃속을 한번 감쌌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항구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폈지만 바람에 뒤집혔습니다. 서연은 우산을 접고 그냥 걸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빗속에 젖었습니다. 외투가 무거워졌습니다. 제보자와 약속한 장소는 항구 끝쪽 창고 건물 앞이었습니다. 불빛이 없는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서연이 걸음을 빠르게 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 사람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둘이었습니다. 서연의 발걸음이 더 빨라졌습니다. 발소리도 빨라졌습니다. 서연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빗속에서 미끄러운 항구 바닥을 달렸습니다. 가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외투 안쪽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칩이 있었습니다. 이것만 넘기면 됩니다. 이것만 넘기면 끝납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서연은 방파제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창고 쪽은 막혀 있었습니다. 방파제 끝으로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방파제로 올라서는 순간 앞쪽에서도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앞뒤로 막혔습니다. 남자 셋이었습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빗속에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가방 내려놓으면 돼요. 그것만 주면 끝이야. 서연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방파제 난간이 등에 닿았습니다. 서연이 외투 안쪽에 손을 넣었습니다. 칩을 꺼내서 손에 꼭 쥐었습니다. 이거 내가 갖고 죽어도 당신들한테는 끝이에요. 이미 다른 경로로도 넘겼거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를 떨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남자들이 멈췄습니다.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찰나에 서연이 몸을 틀었습니다. 남자 하나가 달려들었습니다. 서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서연이 뿌리쳤습니다. 난간에 부딪혔습니다. 몸이 기울었습니다. 순간이었습니다. 난간을 손으로 잡으려 했습니다. 빗물에 젖은 쇠난간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서연의 몸이 방파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바다가 몸을 감쌌습니다. 검고 차가운 물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무거워졌습니다. 뱃속 아이 생각이 났습니다. 괜찮아야 한다. 이 아이만은 괜찮아야 한다. 그것이 서연이 마지막으로 붙잡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꺼졌습니다. 방파제 위에서 남자들이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파도만 출렁였습니다. 사람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이 잠시 더 지켜보다가 몸을 돌렸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빗소리만 남았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이른 조업을 나왔습니다. 70평생 바다 일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새벽 조업은 거르는 법이 없었습니다. 작은 배를 몰고 방파제 근처를 지나는데 무언가 보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떠내려온 짐 보따리인 줄 알았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사람이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파도에 실려 방파제 아래 바위 근처에 걸려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배를 붙였습니다. 여자를 끌어올렸습니다. 가늘게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여자의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정신 차려. 눈 떠봐.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배 위에서 소리쳤습니다. 새벽 항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배를 몰아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인근 병원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구급차가 오는 내내 할머니는 여자 곁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살아야 해. 살아야 한다고. 병원에 도착해서 의사들이 여자를 데려갔습니다. 할머니는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제가 건졌어요. 가족은 모릅니다. 의사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환자분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기억을 잃으셨어요. 지금 자기 이름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할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이었습니다. 임신 중이셨는데 아기도 무사합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가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자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이 반쯤 떠져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여자가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은 눈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낮게 말했습니다. 너도 살고 아기도 살았구나. 여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렀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기억도 없이 흘러내린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에서 빗소리가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먼 하늘 끝에 새벽빛이 아주 조금씩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병원 창밖으로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여자는 창가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름답다는 건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슴 안에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어디서 왔는지도 몰랐습니다. 의사가 여러 번 물었습니다. 경찰도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얀 벽 같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은 이상하게 실감이 됐습니다. 배를 손으로 감싸면 거기서부터 온기가 퍼졌습니다. 그 온기가 유일하게 자신과 연결된 무언가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미움을 싸들고 왔습니다. 어떤 날은 따뜻한 보리차를 보온병에 담아왔습니다. 여자 곁에 앉아 말없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억지로 뭔가를 캐물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름이 없으면 불편하잖여. 내가 하나 지어줄게. 여자가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다가 우리 인연을 맺어줬으니 혜연이라고 부를게. 괜찮겠어? 여자가 잠시 그 이름을 되새기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연. 그게 새로운 이름이 됐습니다. 퇴원한 날 할머니는 혜연을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시장 골목 안쪽에 있는 작고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마루가 삐걱거렸고 창문이 잘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군데군데 화분이 놓여 있었고 부엌에서는 늘 된장 냄새가 났습니다. 혜연은 그 집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산딸이 되던 날 새벽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할머니가 혜연을 부축해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혜연이 분만실 안에서 이를 악물고 버티는 동안 할머니는 복도에서 두 손을 꼭 모으고 있었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가 아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혜연의 품에 올려놓았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이었습니다. 눈을 꼭 감고 있었습니다. 작은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혜연이 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억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먼저 흘렀습니다.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람. 혜연이 처음으로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디서 나온 이름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입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옆에서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람이 태어나고 혜연의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할머니는 혜연에게 생선 손질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칼을 잡는 각도가 맞지 않았고 힘 조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손놀림이 빨라졌습니다. 할머니가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혜연아, 손이 기억하는구먼. 처음 하는 것 치고 너무 자연스러워. 혜연은 그 말에 잠깐 멈칫했습니다. 손이 기억한다는 말이 왜인지 가슴에 걸렸습니다. 무언가를 알 것 같으면서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났습니다. 하람을 포대기에 업고 경매장으로 나갔습니다. 할머니 옆에서 생선을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운 상자를 들고 골목을 오갔습니다. 손이 트고 등이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하람이 등에서 잠들어 있는 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시장 손님들은 금방 혜연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애 없고 저렇게 열심히 하네. 저 젊은 엄마 참 기특해. 단골 할머니들이 가게 앞을 지나다 하람 볼을 어루만졌습니다. 하람은 낯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든 방긋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혜연의 하루를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하람이 돌이 지나면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발을 뗀 날은 가게 문 닫고 난 저녁이었습니다. 혜연이 양팔을 벌리고 앉아 있었고 하람이 비틀비틀 두 발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세 발짝, 그리고 혜연의 품으로 쏙 안겼습니다. 혜연이 하람을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부엌 문 앞에서 그 모습을 보며 혼자 웃었습니다. 첫말도 곧 나왔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를 들은 날 혜연은 하람을 안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라는 말이 이렇게 무겁고 따뜻한 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가난하다는 건 알았습니다. 하람 분유값을 아끼려고 혜연이 밥을 굶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람 내복이 작아졌을 때 새 걸 사주지 못해서 시장 옷가게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 돌아온 날도 있었습니다. 할머니 몰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불행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하람이 옆에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혜연이 힘든 날은 티가 나지 않게 숨겼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숨기지 못했습니다. 잠이 들면 어김없이 꿈을 꾸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꿈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무슨 꿈인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꼬대는 남았습니다. 할머니가 어느 날 밤 물 한 잔을 마시러 나왔다가 혜연의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아니에요.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믿어주세요. 할머니가 문고리를 잡았다가 가만히 손을 내렸습니다. 제발. 할머니가 방 앞 마루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 사람이 꿈속에서는 다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깨어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잠든 사이에는 누군가에게 계속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밤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혜연은 언제 그랬냐는 듯 일어났습니다. 하람을 씻기고 밥을 먹이고 파란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로 나왔습니다. 손님이 오면 웃었습니다. 생선을 손질하고 가격을 불렀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혜연이 찬장을 정리하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찬장 안쪽 구석에 손이 닿았습니다. 이유를 모르게 그 자리에 손이 갔습니다. 무언가를 밀어넣듯이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혜연이 자기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뭘 하려고 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손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것처럼요. 혜연이 손을 내렸습니다. 무슨 꿈을 꾸는지 모르겠어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가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혜연은 다시 앞치마를 고쳐 메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시장 골목에 아침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하람이 가게 앞 작은 평상에 앉아 발을 동동 굴렸습니다. 엄마, 빨리. 응, 간다. 혜연이 웃으며 걸어나갔습니다. 가슴 한켠이 늘 무거웠습니다. 이유는 몰랐습니다. 그냥 항상 그랬습니다. 그 무게와 함께 사는 법을 혜연은 어느새 익혀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도윤은 오래전부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회의실에서 울면서 믿어달라고 했던 얼굴, 현관 앞에서 돌아보던 얼굴, 그리고 강원도 시장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환하게 웃던 얼굴, 그 셋이 뒤섞여서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인사팀에서 보고서가 올라온 것은 시장을 다녀온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도윤이 극비로 지시했던 건이었습니다. 한서연의 사망 처리 경위를 다시 조사해달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사망 신고가 접수된 날짜, 신고자 이름. 그런데 신고자가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회사 법무팀 명의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시신도 수습되지 않았는데 실종이 아닌 사망으로 처리된 것이었습니다. 관련 서류에 찍힌 도장도 이상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서두른 흔적이었습니다. 도윤이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혼자 항구로 향했습니다. 2년 전 그날 밤 서연이 마지막으로 간 곳이었습니다. CCTV 확인을 요청해 두었던 터였습니다. 항구관리사무소에서 받은 영상 파일을 노트북으로 열었습니다. 화면이 어두웠습니다. 비가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파제 쪽 영상에 무언가 잡혔습니다. 여자가 뛰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남자 둘이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방파제 끝에서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난간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도윤이 화면을 멈췄습니다. 남자들이 한동안 난간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방파제 바닥을 손전등으로 훑쳤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뒤지다가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연을 밀어뜨린 게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난간에서 미끄러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찾던 것은 칩이었습니다. 찾지 못한 채 돌아갔습니다. 도윤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은 순자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시장 사람들에게 수소문한 끝에 할머니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경계했습니다. 그런데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혜연 씨 남편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시장 끝 작은 분식집에 마주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년 전 새벽 조업 중에 바다에서 건진 이야기, 병원에서 기억을 잃었다는 판정을 받은 이야기, 이름도 몰라서 혜연이라고 불러주었다는 이야기. 도윤은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 밤마다 잠꼬대를 해요. 믿어달라고, 아니라고, 제발이라고, 매일 밤 그래요. 도윤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믿어줘요. 제발 믿어줘요. 회의실에서 서연이 했던 말이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그때 자신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소리 없이 흔들렸습니다. 할머니가 아무 말 없이 도윤 앞에 따뜻한 차를 밀어주었습니다. 며칠 후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하람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확보했습니다. 시장에서 하람 곁에 있다가 자연스럽게 구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 며칠 사이에 도윤은 매일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그냥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혜연이 가게를 여는 것을 보고 하람을 등에 업고 손님을 맞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람이 가게 안쪽 낡은 찬장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찬장 구석구석을 더듬었습니다. 그러더니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톱만 한 작은 것이었습니다. 하람이 그것을 혜연에게 가져갔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혜연이 하람의 손에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바라보았습니다. 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침 가게 앞에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혜연이 도윤을 바라보다가 그것을 내밀었습니다. 손님, 이거 혹시 아세요? 하람이가 찬장에서 꺼내왔는데. 도윤이 혜연의 손에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저장칩이었습니다. 도윤의 손이 굳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작은 것이 여기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이 찬장 안에 있었습니다. 서연이 기억도 없는 채로 몸이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도윤이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칩을 손안에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람이 도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으로 도윤의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도윤이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칩 안에는 전부 있었습니다. 윤미숙과 최정훈의 미래 녹음, 유령회사로 빠져나간 자금 내역, 위조된 서류 사진, 서연이 혼자 밤마다 모아온 것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이 강태민 회장을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내용을 하나씩 보여주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위조된 자신의 도장 사진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윤미숙과 최정훈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회장이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후 회장이 말했습니다. 내가 속았구나.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이 검찰에 증거를 일괄 제출했습니다. 사흘 후 최정훈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윤미숙은 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하다가 검거됐습니다. 조작된 이혼 서류와 허위 불륜 사진이 전부 무효로 확인됐습니다. 서연의 누명이 공식적으로 해소됐습니다. 그런데 도윤의 가슴은 후련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서연은 아직 그것을 모릅니다. 자신이 누명을 썼다는 것도, 억울하게 쫓겨났다는 것도, 남편이 뒤늦게 진실을 알았다는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한기철이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2년 동안 딸을 찾아 전국을 헤맨 아버지였습니다. 딸 사진을 들고 시장 상인들에게 하나씩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한 상인이 사진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저기 순자수산 아가씨랑 좀 닮은 것 같은데요. 한기철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순자수산 앞에 섰습니다. 마침 혜연이 하람을 업고 가게 문을 닫고 나오는 참이었습니다. 한기철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딸이었습니다. 달라진 것들이 있었지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눈은 그랬습니다. 서연아. 혜연이 멈췄습니다. 돌아보았습니다.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죄송한데요. 저 아저씨 알아요? 한기철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서연아, 나야. 아버지야. 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기억이. 한기철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너졌습니다. 시장 골목이 조용해졌습니다. 지나던 상인들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도윤은 골목 끝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혜연이 당황한 얼굴로 주저앉은 한기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람이 혜연의 등에서 그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그날 오후 도착했습니다. 친부 일치. 도윤이 그 결과지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하람은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서연이 회의실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전부 사실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도윤은 매일 시장에 나왔습니다.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생선 상자를 날라주었습니다. 좌판이 무너지면 받쳐주었습니다. 하람이 넘어지면 일으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혜연이 물었습니다. 왜 자꾸 오세요? 도윤이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요. 오고 싶어서요. 혜연이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람이 도윤의 손을 잡는 날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잠깐이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놓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혜연이 좌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옆에서 상자를 쌓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일했습니다. 일이 끝나고 혜연이 시장 너머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윤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녁 시장의 불빛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혜연의 눈에서 이유 모를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으려다 그냥 두었습니다. 어디서 나오는 눈물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도윤이 그 눈물을 보았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혜연의 손 위에 조용히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혜연이 피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속으로 말했습니다. 기다릴게요. 당신이 기억하는 날까지. 얼마가 걸려도 기다릴게요.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에 저녁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람이 두 사람 사이에서 작은 손으로 도윤의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그렇게 오래 서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감추려 해도 감춰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진실이 그렇습니다. 한서연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름도 기억도 사랑하는 남편도 따뜻했던 집도 전부 잃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차가운 바다에 떨어진 그날 밤 아무도 그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억을 잃은 몸으로도 아이를 등에 업은 채로도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거짓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꾸며놓아도 결국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그리고 진실은 아무리 깊이 묻혀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때로는 손톱만 한 저장칩 하나를 통해서, 때로는 잠든 사이 흘러내린 눈물을 통해서, 때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두 살배기 아이의 손을 통해서요. 강도윤은 뒤늦게 알았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믿지 못한 것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를요. 사랑한다면 믿어주십시오. 증거가 없어도 세상이 아니라고 해도 내 사람이라면 끝까지 믿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 삶에도 억울한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진실은 반드시 살아남습니다. 오늘 당신이 흘리는 눈물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